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불교계가 4월 말에 열리기로 했던 큰 행사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식 연등회를 한 달 미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계획을 수정을 한 건데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을 하고자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승적 결정이라는 말, 엉뚱한 사람들이 종종 훔쳐다 쓰기는 하는데요. 이 말은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지분이 있는 불교계에 마땅히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또 부활절을 맞는 개신교도 관련 행사는 지금 2달을 미룬다고 합니다. 종교계의 중요한 행사가 연기가 되면서 교인들로서는 아쉬움이 클 텐데요. 신앙은 형식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형식 속에만 있지 않다는 그런 믿음도 충분히 갖고 계시겠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종교계가 내린 결단, 또 교인들의 동참,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난방송 관련 안내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오늘 12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지역, 강원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지금 발효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이 있는 이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과 미리 좀 의논을 하시고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시고요. 계속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강풍 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지역, 강원도 지역입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뉴스 브런치 이제 목요일 순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뉴스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인터넷에서 관심을 모은 정보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검색어 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방의 개성을 반영한 신간 소개 코너 동네 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KBS 콩, 또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보시고 들으시면서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렇게 치시면은 프로그램 중에 뉴스픽 코너를 챙겨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 유튜브 라이브로도 요즘에 빨리빨리 들어오고 계세요. 서은교님, 오직님, 네, 벌써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문자나 콩으로도 최희철님, 박종호님, 네, 여상영님, 남기숙님, 그리고 K77874997번님 이름 좀 짧게 해주세요. 최종옥님, 네, 이런 분들, 이성희님, 네,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셔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픽 시작해보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아무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외교부가 지금 전 세계에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어요. 남색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좀 살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여행 경보는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남색, 황색, 적색, 흑색으로 나뉘고 1단계의 경우에는 여행 유의, 그 이유는 여행 자제, 그다음은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지난 16일 한 차례 여행 경보를 이제 발령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의 경우에는 서유럽과 중유럽 지역의 36개 국가에 대해서 여행 경보 2단계, 즉 황색 경보 여행 자제를 발령한 바가 있고요. 19일자부터는 기존의 여행 경보가 발령되어 있지 않은 전 국가 지역에 대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예, 다만 단계는 1단계 남색 경보인 여행 유의를 발령했습니다. 유의라는 거는 뭡니까?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상향될 가능성이 현재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좀 잦아들 것이라는 희망 섞인 분석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 상황이 지금 보면 네.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교부나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많은 나라가 지금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자칫하면 국내 방역을 아무리 잘 하라도 또 우리나라 들어올 수가 국민들이 있죠. 그렇죠. 해외에 갔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감염이 돼서 들어올 경우에 다시 또 유입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또 전 세계에 걸쳐서 여행 경보 1단계를 발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국에서는 여러 나라나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서 여행 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또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좀 여행을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조금 지금은 좀 참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또 그 관련해서 또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금 오늘부터 우리 국민 비자 발급 업무를 지금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뭐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은 허용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어떤 분들이 어떤 지금 비자 발급 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지 또 어떤 건 가능한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미국에 아예 못 들어가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비자가 있는 분들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거고요. 기존에 비자가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제 여행 허가제, 그러니까 이스타를 통해서 이미 아마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스타의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주로 이제 뭐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그렇죠. 것이었는데요. 지금 중단된 경우에는 이민이라던가 장기 체류에 관한 비자 발급 인터뷰 일정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뷰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발급이 중단됐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구에 다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여행 경보 기준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지금 발령한 상태이고요. 네.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 여행 재고 경보를 지금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대해서 여행 경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뭐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뭐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되거나 앞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로서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조식이죠. 그리고 그러네요.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목적은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또 뭐 활용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긴급 비자 인터뷰.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에서 거부된 경우에도 예를 들면 아주 긴급한 치료 목적이 있거나 뭐 가족 장례식 참석이라든가 가야죠, 그거는. 이렇게 예.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는 또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또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대면 업무를 좀 줄여서 아무래도 감염 우려를 좀 차단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당장에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뭐 사업으로 들어가시면 좀 장기로 들어가 계셔야 된다든지 이제 학업을 또 계속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혹시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지금 한 90일간 정도의 그 단기간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한다는 면에서 일본 정부가 하는 것처럼 무비자 입국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뭐 새로 유학을 간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미국 가는 거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장기화되면은 아마 수만 명이 영향권에 들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결국에는 한국의 코로나 진전 상황이 진정이 되어 가지고 여행 단계가 좀 내려가야 이 조치가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5174번님께서는 부산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바다와 인접해서 그런지 벌써부터 바람이 거세다는 소식을 보내오셨네요. 자, 지금 오늘 재난 관련해서 안내 말씀 앞서 드렸죠. 12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강원 지역 강풍 경보가 지금 발효됐습니다. 위험 지역 대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고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함께 지금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출범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당, 미래당이 참여로 방향을 지금 선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계문 발차 같아요. 지금 네. 어제 18일에 그 최백은 우희종 공동대표의 플랫폼 정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이름은 더불어시민당 괜찮은 거 같이 잘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여기 같이 하려고 했던 정치개혁연합이라든가 녹색당 그리고 미래당 이런 좀 당들이 거의 많이 빠지고 어떤 당들이 들어가 있냐 뭐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이런 당들이 들어있는데 예. 현역 국회의원이 없고 보통 한 뭐 시대전환이나 기본소득당 정도 빼고는 창당이 1년도 안 된 그런 군소 정당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개혁연합 쪽에서 많은 비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요. 네. 그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거는 그 친문 친조국 위주의 새로운 어떤 위성 정당을 그냥 만든 것이고 범진보를 연합시키려고 했던 거는 그냥 외피에 불과했다. 이런 식의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은 지금 정의당이 아직 합류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민생당도 이거 합류를 놓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이제 계속 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계문 발차를 하지만 계속 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은 닫혀 있는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또 그 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거, 또 윤호중 사무총장이 또 성소수자 문제는 소모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 등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번 상황을? 저는 오랜만에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연합 정신인데요. 비대민주 연합이 위성정당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강조했던 부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의 정신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으로 다 당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큰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선거 이후에는 또 각 당을 존중해서 갈 수 있다라는 큰 취지에서 진행이 된 거고 예. 지금 논란이 됐던 어떤 녹색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큰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녹색당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강령이 더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당이 가지고 있는 강령이나 가치를 존중했어야 사실 연합이 되는 건데 제가 강조했던 연합의 정신은 어쨌든 조금 훼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범진보 진영이 가지는 특성이 본인들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정당이라고 해서 작은 정당이 가진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또 진보 진영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중시한다. 그것은 환경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방법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연합 당을 만들겠다는 정신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인권 감수성입니다. 민주당 강령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나와 있어요.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그냥 당원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문제인데 선거를 총괄 진두지휘하는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소모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감수성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네. 당내 한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철학적 부재를 드러난 것 같아 굉장히 뼈아프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감수성 문제는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최근 정치권에서 우리가 왜 뭐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 네. 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꼽은 키워드는 위대한 유산은 잘 살려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 민주당이 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아주 걸출한 두 인물을 배출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색깔론이라는 혐오 논쟁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분인데 그 피해를
어떤 피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이라는 아주 훌륭한 조직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어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데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인권의식을 갖고 있었냐면은 1997년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라는 말조차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던 시기에 이미 인권법을 제정하고 당시로서 이제 국민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 많은 노력을 거쳐서 2001년 11월에 바로 지금의 국가인권위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러워할 만한 유산을 김대중 대통령이 남겨주신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역 차별로 인해서 굉장히 희생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 이후에 차별 금지를 위한 어떤 노력이라던가 또 지역 차별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비주류가 겪었던 아픔을 승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급하겠지만 정말 우리 당의 자랑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좀 한번 되새로 보면 어떨까.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발족에 관련해서 예. 위성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냐 아니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위성 정당에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소수 정당들 원래 취지가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판을 깔아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보도 비례 후보 10번 이후로 우리 후보를 그렇죠.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렇기 위해서 노골적인 의원 꺼주기 지금 10명 정도 못 낸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녹색당이나 미래당 이런 소수 정당들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꼼수 가담이라는 어떤 당내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원내에 진출해야 된다는 어떤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같이 연합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정치개혁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개혁연합은 본인들이 진출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이런 판을 만드는 데도 협력을 하겠다는 어떤 원로들의 그런 의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입맛에 맞다고 할 수 있는 그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과 손을 잡고 나머지가 좀 배제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비례민주당을 하나 만드는 게 차라리 독자적으로 그랬다면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겠나 싶은데 아마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에서 한성교의 난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림을 좀 차려가지고 내보냈다가 다시 한번 모양새 좋게 합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죠. 독립선언을. 그걸 보면서 다양하게 담을 수가 없어. 우리랑 뜻이 맞는 사람이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위성의 외피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우리 전평론가님 잘 말씀하신 인권 감수성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내용 속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시달리는 부분인데 이분들도 엄연히 어쨌든 존재하는 삶이거든요. 존재하는 삶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명백한 차별 발언일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죠. 그렇죠. 3월 26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촉박하네요. 그렇죠. 정말. 민주당도 예. 그렇고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그게 위성 정당이든 자매 정당이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모두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들을 영입을 하고 청년도 영입하고 청년도 여성 기울도 영입하고 하고 했는데 예. 여성 공약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고 너무 특정 계파나 특정 지도자의 어떤 향후 발판을 위한 것으로서 지금 공천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야 아무래도 경쟁력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진 후보를 공천을 줄 수는 없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그렇죠. 정말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던가 정치권이 반드시 대변해야 되는 약자의 몫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거대 양당에 지금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공천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이고 예. 도대체 그동안 영입됐던 인재들은 지금 어디에 배치되고 네. 있는지 그럼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좀 헷갈리는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안 남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양당 모두 좀 정리를 잘해서 제가 요즘 KBS 프로그램 예전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 누가 잘하나 이던데 그 주말에 하는 그걸 보고 계시니까. 제가 예. 다시 그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네. 이 누가 잘하나 말로 가장 때묻지 않은 동심을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가끔 주변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누가 못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하나를 보고 싶으세요? 누가 잘하나를 보고 싶다. 마지막 네. 남은 기간이라도 개혁공천 약속 조금이라도 지키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 제대로 내세워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그 제가 정치학을 지금 3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엉망인 상황은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대 양당이 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대결을 국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맞아요. 많이 힘든데 뭐 이거는 깜깜이 선거에다가 정책 대결도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혼란한 어떤 선거제의 틈을 타서 너나 나나 다 한번 국회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총선을 국민들이 과연 한 달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찍어주러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네. 요새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투표는 하셔야죠.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이 하나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투표용지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네요. 투표는 꼭 하셔야 되고요. 투표를 통해서 정말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미래를 바꾼다. 바꿀 수 미래를 있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사실 예. 뭐 정말 마음이 안 내켜도 민주주의라는 집을 짓는 벽돌이 바로 투표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힘들지만은 더 미운 놈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유권자들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호와 부양 의무를 그 외면한 가족의 그 상속을 맡는 일명 구하라법. 네, 지금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그러는데 관련 내용을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11월에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유산 네. 상속 문제를 두고 그 구 씨의 오빠와 친엄마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구 씨의 오빠 측에서 그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입법 청원 아시죠? 그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가 돼가지고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 구하라법을 한번 제정해 달라. 네. 지금 상속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상속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상속을 못 받는 사유냐면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안 됩니다만은 그렇겠죠. 민법상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는 상속 결격으로 하자고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예. 이제 고 구하라 씨의 경우에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친모가 가출을 해서 20년 넘게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구 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더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변호사 측이 와서 그 구하라 양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빠가 반발을 하고 나선 건데 실제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이 하라양 사건에는 바로 적용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천륜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재산이 가는 부당한 거를 막자는 의미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설리 씨 유산을 놓고도 또 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던 그 부모가 자식의 사후의 유산 상속을 주장하는 거 이것도 참 좀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일반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입법 청원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입법 청원의 전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된 단어가 뭘까? 우리가 뭐 유산 문제하면 보통 돈이나 이익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요. 보편적 정의와 인륜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청원을 보면 말씀해 두셨듯이 당장 우리 사건에 이것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인들도 판단하고 있지만 입법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보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예.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뭐 저도 비슷한 마음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뭐 천륜이기도 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자녀가 미성년자가 되기도 전에 연락을 끊었다는 그렇죠. 거는 사실은 어떤 보호의 의무를 너무 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자녀가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지 않다가 사망한 이후에 유산을 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를 얻지 그렇죠. 못하고 비판의 예.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간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됐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다시 좀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천안함 사건 때나 또 뭐 대학교 그 리조트 붕괴 사건이나 여러 큰 대형 사고가 있을 때 보면 어릴 때 연락이 끊겼던 생전 돌아보지도 않았던 친부모가 나타나서 그 보험료 보상금, 성금까지 나눠달라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나눠 가집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구하라 씨나 설리 씨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위로 이제 직계 존속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동물의 왕국 보면 가끔씩 눈물이 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기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목숨을 내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구하라 씨와 설리 씨가 참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저희도 명복을 빌고요. 네. 또 두 분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악플 문제, 악성 댓글 그것도 문제도 좀 맞아요. 예, 이번 문제로 인해서 많이 악글 달지 마시고 유가족들이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처리해서 더 이상 고인도 천국에서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네티즌들과 많은 분들의 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로 김재성님께서는 정당 간의 정책 대결하고는 있는데 언론이 언급을 안 해서 비춰지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인육님께서는 항상 쉬운 설명, 알기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건강하시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정숙님께서는 음악 프로 들으시다가 코로나 이후로 2%로 옮겨오셨다고 예, 우리 국민 모두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